제3차 대전 우려를 낳았던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쏜 방어 미사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확전 우려는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험을 세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전 유럽이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휩싸였다. 과거부터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를 이웃에 둔 폴란드는 아픈 역사가 이어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는 나치 독일군이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킨 장소이기도 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폴란드 침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수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무기를 수입했다라는 뉴스는 아마 올해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인구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1.4배가 되는 꽤나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러시아와 독일이 살고 있습니다. 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사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박사님, 태성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침공 이야기 하기 전에 나치 독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독일을 향해서 엄청난 질타와 그리고 채무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군에 대한 군비 제한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육군의 이 보병 사단은 7개 사단, 그리고 기병 사단은 3개 사단, 전체 총 병력 수는 10만 명 이하로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병력 수를 늘리지 못하게 징병제 역시 금지를 시켰어요. 다 모병제로 한 거죠. 사관학교와 참모본부를 없애고 장교용 군사학교는 3개로 제한을 뒀어요. 라인강 동쪽에 50km 정도는 이제 비무장 지대로 만들었고 기존에 있었던 요새도 다 해체하고 철거를 해야 됐고요. 무기 거래가 전면 금지됐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 살상 무기죠. 화학무기, 장갑차, 전차, 군용기 등 그런 대량 살상 무기와 최신 무기의 개발 혹은 비축이 금지됐습니다. 독일 해군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는 굉장히 규모가 있었는데 그 규모 때문에 연합군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해군에도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전함 6척, 경순양함 6척, 구축함 12척, 어뢰정 12척으로 제한을 했고요. 숫자를 다 구체적으로 그냥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계산하기도 좋아요. 6, 6, 12, 12. 그리고 가장 자신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피해를 입었던 잠수함은 절대 금지. 그리고 해군 병력은 15,0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거 중세 시대로 따지면 성벽 허물고 갑옷 다 벗고 칼 내려놓고 말 타지 말고.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킬 것 같아. 또 어떻게 다시 독일이 제기를 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죠. 히틀러가 1933년 1월에 이제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절대적인 지지받는 총통 히틀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총통 히틀러로 가는 과정이 36년, 38년까지 시도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2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경제부흥, 아우토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부흥이고, 또 하나가 바로 베르사유 조약 파기, 독일 재무장이었어요. 사람은 뭔가 큰 소리 치고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고 육해 공군을 강화하고 군수 산업을 다시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군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히틀러가 그냥 장군들을 엇박하고 자기가 사령관 장관하고 막 이런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는 히틀러가 군부에 세게 개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군부는 사실 이걸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사유 체제 때문에 군부가 사실 실업자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러고 사니까 해군 공군 장교들 중에는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가 있어야 힘을 쓰죠. 네. 병력이 줄어드니까 장교들이 진급도 안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징병제 도입해서 군대가 6배, 10배 늘어나니까 뭐 장교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히틀러가 고위 장교들한테는 뒷돈도 많이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군부는 그거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겠다. 프로이센 귀족의 명예를 걸고 우리는 그때 진짜 그렇게 말했어. 프로이센 귀족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 프로이센 귀족이 사실 독일 군부의 거의 중추니까 얘들이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우리 군대는 이제 우리가 신나게 살겠다라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누구보다도 피해를 많이 본 게 군부잖아요. 물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로서 그 당연한 제재를 받은 거지만 그쪽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빴을 텐데 히틀러가 막 이렇게 할 때 네가 군에 대해서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군은 정말 전문적인 성이면서 또 이게 정말 특수한, 이게 사람 생명이 걸리고 막 이런 그렇죠. 특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엔 아무도 개입하지 않겠지라고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군에 대해서 감히 뭘 알겠어.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상병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인기도로 따지면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히틀러는 1934년 힌덴부르크가 사망을 하자 국민 선거를 통해서 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전 집권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공석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처음에 히틀러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강력한 지도자, 지금 독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독재자였죠. 그리고 히틀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외교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경제 부흥을 하고 군을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한 거죠. 바이마르 정권에서 10여 년간 못했던 거를 이 히틀러는 3년 안에 해내는 그런 수완을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를 했어요. 종합 성적으로 독일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뽕에 차오르게 된 거죠. 우리는 역시 강한 민족이야. 그렇죠. 이렇게. 게다가 전 세계에 이 나치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시각을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덩치를 키운다라는 게요. 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좀 뭔가 불만에 가득한 곳이 덩치를 키웠다. 이거는 행동에 나서기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일단 독재자가 성공하려면 이벤트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군부 지도자들보다 빨랐던 것은 이제 외교 감각이 좋았어요. 군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숫자만 보는 거예요. 쟤들은 군대가 몇 명이고 얘는 군대, 우리는 군대가 몇 명인데 이렇게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독일군이 또 치밀한 건 유명하니까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히틀러가 딱 받아보더니 그냥 지금 해. 이렇게 돼도 밀어붙여요. 그때 처음에 군부 지도자들은 저것이 저러다가 뭔 사고 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가 1936년 3월에 라인란트 진군을 합니다. 라인강 50km를 비무장지대, 요새도 세울 수 없고 군대도 주둔할 수 없다. 왜? 만약에 니네가 또 전쟁하면 프랑스가 치고 들어갈 텐데 그냥 건너가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전선에 있는 모든 참호와 토치칼을 헐어라 이런 거였어요. 당시 프랑스군은 100개 사단이었고 독일은 40개 사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였는데 히틀러가 아직 군수 공장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라인란트로 군대를 진주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웃기는 건 들어간 건 겨우 3,000명이었어요. 군대는 한 3만 동원했는데 프랑스군 자극 안 하려고 가지 말고 여기 대기하고 있고 상징만 보여준 거예요. 진짜 들어간 건 3,000명밖에 안 됐고 비밀 지령이 만약 프랑스가 공격해오면 싸우지 말고 바로 빼라. 그래서 갔는데 프랑스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들어갔더니 국민은 열광을 하고 군부는 갑자기 좀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상병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히틀러가 이때도 조심했어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앞으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몇 가지 이벤트를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이벤트를 막 세웁니다. 바로 이때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는데 고제도 일본 탈퇴하고 독일 탈퇴하고 이탈리아도 탈퇴해버려요.
딱 추측. 그러니 국제연맹에서 보면 꼭 전쟁 일으킬 것 같던 애들이 다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보니까 국제연맹이 이제 뭘 권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딱 따지면 유엔에서 러시아, 중국, 뭐 일본 이렇게 빠져버리면 뭐 일본은 말이 안 되겠지만 빠져버리면 유엔에서 이거 전쟁하면 무조건 세계대전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리고 히틀러는 바로 무솔리니하고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37년 11월 5일에 히틀러가 그 유명한 독일 생활권이라는 일종의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원도 있고 필요한 영토가 있어야 된다. 우린 뭐 가진 것도 없어. 그럼 우리 보고 왜 자꾸 침략한다고 그래? 우리도 땅 주고 뭐 좀 침략 안 할게.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그럼 어디를 주리? 그랬더니 달라고 한 데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백러시아를 주면 우리는 너희들처럼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 안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말이 그 세계지 이 세계면 유럽의 한 20%는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대의명분을 쌓아가는데 국민들은 열광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을 막 하는 거. 아니 그리고 틀린 말도 없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입을 열 수 없는 게 본인들은 다른 나라 식민지 개척해가지고 착취해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 독일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나는 영국 식민지 안 건드릴 테니까 우린 요것만 먹게 냅둬라. 그럼 우린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네, 히틀러가 정말 군사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로는 어디에다가 눈길을 돌려요? 이미 베르사유 조약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병력 수도 60만 명 이상의 이제 준비된 이 군대가 됐죠. 그랬더니 1938년 2월 4일 날 히틀러가 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 국방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즉 그야말로 군 통수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의 흑심을 보이게 돼요. 그 중에 어디를 제일 먼저 우리가 병합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가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죠. 네. 오스트리아는 이 독일하고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언어적으로 거의 흡사한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병합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 주권 국가를 그냥 무조건 병합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뭔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이 수상하고 회담을 합니다. 1938년 2월 12일 히틀러는 이 오스트리아 수상 슈슈니크와 이 베르히데스 가덴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담 장소에서 거의 협박을 하죠. 우리는 당장 오스트리아로 병력을 진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을 하면 이 군대가 벌이는 이 폭력, 보복 행위에 대해서 나는 말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거지. 아니 근데 아니 오스트리아가 뭘 했어야 보복 행위가 있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복이야. 그냥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요. 그렇죠. 내가 강도를 풀 테니까 걔들이 무슨 짓 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오스트리아 수상이 거의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오스트리아 국민도 화나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니?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히틀러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간 됐는데 안 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행진이야, 행진. 거의 무혈로 사고로 몇 명 죽긴 했다는데 무혈로 비행까지 가서 그냥 선언해 버려요. 합병을. 이렇게 되니까 뭐 히틀러 인기는 하늘로 찌르고. 근데 히틀러가 사실은 이 모든 게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니라 진짜 치밀한 계산을 한 거죠. 네, 본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정말 히틀러 전성시기였어요. 항상 사람들 예측을 깨고, 그리고 사실은 독재자가 늘 그렇지만 회의를 해도 고민할 때는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잡아놓고 참모들 앞에서는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하고 한 며칠 안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참모들이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 아무튼 당시 히틀러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넘쳐서 누구도 이 결정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무솔리니하고도 이미 양해가 됐다. 그리고 아주 약 올리는 말을 합니다. 나를 막으려면 내가 라인란트 들어갈 때 막았어야지. 나 지금에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때 니들이 막았으면 나 보겠어. 이미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젠 막아봐.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프랑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라인란트로 들어갔을 때군요. 그래, 그때는 정말 자기 싸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계속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 막았어야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때 내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엄청 자랑하고 히틀러는 점점 더 대담한 작전을 쓰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뭐 금연이나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가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오스트리아를 눈치 보면서 이렇게 딜해볼까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오스트리아를 먹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을 재무장 안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독일을 재무장 안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나라들도 군비에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태랑 비슷해요. 나토 믿고 모든 유럽 국가가 군대가 없다시피 하니까 러시아가 여기 치고 여기 쳤더니 구경만 하게 되잖아요. 딱 요 상황이었는데 장부상의 병력이라도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예요. 국민들이 전쟁이라면 몸서리를 쳐요. 그런데 여기 군대라도 있지. 동유럽, 오스트리아로 왜 독일군이 걸어 들어갔냐? 군대 없어요. 체코, 폴란드 이쪽 나라들은 거의 군대가 없고 전부 요즘식으로 하면 나토에 의존한 거예요. 그때 나토는 영국, 프랑스죠. 그래서 저 나라가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군대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 당연히 뉴스멘터리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주변에서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데 군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선사 안 됩니다. 이것을 줄이면 바로 무혈 입성하게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처음에 크림 조지아 두드려 패고 살짝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큰 거를 들어간 건데 라인란트,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노린 게 이제 체코였어요.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원래 신생 국가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원래 1871년에 통일을 했고 그 전에는 뭐 프로이센, 작센 다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여기가 누구 땅이냐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이센 시절부터 눈독 들이던 지역이에요. 특히 체코 지역은 최고의 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노리는데 이게 또 지정학적으로 독일이 보면 이렇게 감자처럼 생겼는데 쑥 들어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전쟁 못해요 사실. 팩맨처럼 땅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팩맨 안에 뭐 기갑이나 강력한 군대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건 이미 내 몸에 칼을 꽂고 전쟁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체코는 군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배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찔려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는 거예요. 거기가 최대 군수 공장 지역이에요. 공업지대. 히틀러는 이거를 장악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건 영국하고 프랑스는 구경만 할 것이다. 히틀러가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던 국가들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원흉은 영국과 프랑스가 지켜줄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나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국의 수상이었던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분이에요.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은 굳게 믿고 있었죠. 영국이랑 프랑스 정도면 그래도 우리를 좀 보호해주겠지.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은 병력을 희생하고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국가가 바로 그 두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20년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큰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정치인은 물론 왜 되도록이면 전쟁을 피하고 싶었고 국민들의 여론 역시 또다시 큰 전쟁, 다시 우리 가족들이 가서 전쟁에서 죽어야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영국 이 국민들 입장에서 잠깐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수상은 뭐라고 얘기하지? 라고 입만 보고 있었겠네요. 이때 나온 말이 유명한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체인벌린의 구호인데 우리 군대는 껍데기고 실제로 싸울 만한 전력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체인벌린도 이렇게 군수 체제 강화하려고는 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능력도 안 되고 국민들도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체인벌린이 조금 교만하긴 했다고. 영국 정치사의 그 유명한 외무장관이 이든인데 이든도 의견도 안 듣고 내가 히틀러는 다룰 수 있어 하고 갔죠. 근데 히틀러가 또 체인벌린 성격을 알아가지고 히틀러는 정말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귀족들의 허위의식을 너무 잘 알아요. 이용한 거군요. 근데 우리 시대 분들은 이런 걸 잘 이해 못 하는데 아주 귀족 정치가가 있어요. 히틀러가 이제 쟤는 무슨 테러단 수령이야 막
이미지 안 좋잖아요. 네. 나타났는데 옷도 무지하게 이상하게 입고 같이 밥 먹는데 포크 나이프도 제대로 쓸 줄 몰라. 그럼 갑자기 쟤는 내가 다룰 수 있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쟤는 2급이 아니구나. 자기가 자기네들끼리 이러면 그게 되지. 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하면 그 세화에서는 기가 팍 죽어. 근데 히틀러가 기가 왜 죽냐고. 전 세계 모든 정치사에서 귀족하고 이게 체인지될 때 귀족분들이 망하는 기본이 뭐냐면 그놈 알고 보니 귀엽네. 별거 아니네. 이 순간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챔벌린의 우리 시대의 평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챔벌린은 자기가 히틀러를 다룰 수 있다고 믿었고 히틀러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팔을 내어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힘이 세져서 히틀러를 힘으로 막기 전까지는 제 말을 들어주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체코 전체는 아니고 주데라트라고 체코 외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떼어준다고 하고 히틀러를 말리는 게 아니라 저쪽에 가서 네가 참아라. 좀 떼줘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인데 사실은 요게 내가 외교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히틀러는 그냥 또 꽁으로 하나를 얻게 돼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세계 정세에 얻었냐면 체코를 떼줘라 그랬더니 네. 주변에 있던 폴란드, 헝가리가 다 달라붙어요. 왜요? 우리도 줘라. 그래서 히틀러가 참 이때 약은 게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폴란드에도 주고 헝가리에도 주고 나눠 먹습니다. 와. 요때까지는 폴란드가 독일을 의심하지 않아요. 독일한테 덕을 많이 봐요. 그러면 지금 히틀러 입장에서는 내가 잡아먹을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물고기가 요 물고기를 먹던 말던 어차피 내가 다 먹을 물고기야. 이런 느낌이네요. 딱 그거예요. 나중에 다 먹겠다. 군대가 없어. 그러면 군대 없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제가 치고 나오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를 먹고 자 너희도 먹어 하니까 우리가 군대가 없어도 떡이 오네. 참 단순한데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영국은 뭐 중세부터 시작해서 사실 유럽 곳곳에 자꾸 상관을 하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육군하면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체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참 그 속담이 다 맞아.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챔벌린의 행동을 보고 그래 내가 참아주는 거야. 하지만 다음번엔 안 돼.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다. 근데 히틀러는 정말 콧방귀를 낍니다. 웃기지 마라. 니들은 이제 미쳐 다 드러났다. 그러면서 체코 다음으로 노리는 곳이 바로 폴란드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식민지와 영토, 군사력의 제한을 받게 된다. 패배로 인한 굴욕과 경제적 어려움은 독일인의 불만과 적개심을 키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히틀러가 등장해 독일군을 재무장시킨다. 히틀러는 야욕의 첫 시발점으로 라인란트를 재청구하고 이어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한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주요국이 말뿐인 항의를 보이자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계획한다. 체코까지 정복한 히틀러가 이제 목표로 삼은 곳이 폴란드였는데요. 왜 폴란드죠?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영토 회복이에요. 군대를 키우면 뭐해? 써먹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 침공하는데 써먹으면 국민들도 좀 싫어할 때가 많죠.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고토 회복. 원래 우리의 영토야. 원래 우리 땅. 그런데 그게 원래 자기 땅이긴 했는데 1차 대전 패전하니까 유럽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원래 독일 통일의 주축은 프로이센이잖아요. 근데 프로이센이 원래 동프로이센, 서프로이센 나눠져 있는데 동프로이센하고 서프로이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단치회랑이라는 건데 그 지역을 폴란드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토가 국경 너머에 있는 영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독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러자 이거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독일계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표는 폴란드였는데 왜 폴란드냐면 독일이 가장 바라는 파라다이스는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로 가려면 반드시 폴란드를 지나야 돼요. 러시아로 갈래도 폴란드를 지나야 돼요.
이거는 뭐 나폴레옹 때부터 변함없는 진리예요. 폴란드도 좋은 땅인데 더 좋은 땅이 저기 있으니까 결국 폴란드, 우크라이나로 가야 하는다라는 게 목표였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지껏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손바닥 안에서 갖고 놀고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군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군대가 움직이죠. 전격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군대 그리고 이 전쟁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격전이라는 단어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전격전을 이야기하려면 역시 전격전을 창안했던 구데리안 장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전격전보다는 이 기동전으로서의 기갑전술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군사 혁신 중에 하나였죠. 구데리안 장군은 1차 세계대전 때는 경보병 장교로 이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1920년도에서는 이 수송부대, 차량 수송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1920년도에 차가 발명이 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차라는 게 그렇게 친숙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차량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발전되지 않은 기술의 차량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구데리안 장군이 잠깐만 이거를 차가 아니라 뭔가 전투 차량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차량화 부대를 이 전술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됐고 결국 그 구상은 전차로 연결이 됩니다. 독일은 프로이센 시절부터 양면 전쟁, 즉 두 가지 전선에서 전쟁이 동시에 발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연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게 언제나 부담이었어요. 그렇다고 독일군이 전격전의 주역은 전차니까 전차가 제일 중요해. 이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전격전 하면 전차가 확 밀고 들어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전차가 밀고 들어가서 전과 확대를 하고 이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공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 항공 지원, 근접 항공 지원이 어떻게 보면 독일군이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차를 이용해서 빠른 기동으로 적전선을 뚫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임무 중심형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전격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독일군이었고요. 사실 예전부터 프로이센 시절부터 독일은 이쪽 치고 저쪽 치고에 굉장히 능했던 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술이 더해졌네요. 그 기술이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도상으로 보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 뚫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송, 포병, 보병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격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전의 모든 유니트를 종합적이고 집중적이고 기동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말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리고 독일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집단은 다 보수적이에요. 안 하던 거 하자고 그러면 이거 될까? 싫어하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구데리안 말고도 독일 내에 이거를 지원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아무튼 이 프로이센 장교단은 독일은 기동, 양면 방어 이런 어떤 전술적 원칙에 대한 딜레마를 공유하는 집단이었고 그들끼리 우리는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가 이야기했지만 그 소수가 그 동질감 때문에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유지 때문에 기동전이 독일에서 제일 먼저 정체성을 갖고 가져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구데리안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독일 사람 자기 동료들한테 도움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외국인에게 도움받았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 기동의 개념은 전차는 모든 나라 다 썼기 때문에 독일 장교들만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런 선진적인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자기 책에다가 기갑과 기계와 보병 부대를 결합한 기갑사단이란 형태.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때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를 제안해준 영국의 리데라트 대위에게 감사한다. 어차피 지식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 독일 거를 받아들이고 독일 사람이 영국 거 받아들였다고 해서 네가 반역자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겠죠. 네가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특히 구데리아는 기갑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거 전쟁에서 기병 전술도 많이 봐요. 근데 유럽 전쟁에서 기동으로 네. 독일을 짓밟은 사람이 있어요. 독일을요? 과거에.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은 정말 독일에게는 수치 중에 수치예요. 6주 만에 끝나버렸잖아. 네네. 그 나폴레옹의 전술도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바탕이 돼서 앞선 기동 전술이 독일에서 나오게 된 거죠. 뭐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머릿속에 왜 그런지에 대한 실타래가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역동적인 장교들을 가지고 이 전차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당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은 전차 보유가 금지됐습니다. 네. 그러자 전차, 그 유명한 얘기인데 가능하면 전차 비슷한 예를 들면 하프트럭 이런 거에다가 처음에는 마블링을 붙인다고. 그래서 훈련 나가면 초등학생 애들은 똑같잖아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는 철판인가를 이제 붙였대요. 너무 뿌듯했대.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애들이 와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뚫으니까. 그렇지만 중고생을 어떻게 말려. 근데 그게 그렇게 못 견디기 힘들었었나 마음. 수치스럽죠, 군인으로서. 그래서 그 철판을 붙여서 이제 애들이 못 뚫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차를 나중에 쓸 것을 대비해서 이때부터 이런 훈련을 해왔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데 사실 또 문제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전차에 앉아라도 봐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못 하니까. 그런데 1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든 웃긴 전차가 몇 개 있어요. 기자님은 아시겠지만 그 버스에 철판 붙인 것 같은. 그걸 또 스웨덴에 팔았거든요. 또 팔려요. 네. 스웨덴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독일제가 인기 있는 좋은 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스웨덴군도 그 십전에 못 쓰는 전차인데 연구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관광을 보내가지고 스웨덴군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 앉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차 개발을 해요. 계속. 와.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전차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이 전차의 이 공식적인 명칭이 트랙터였어요. 그래서 농업용 트랙터. 그러니까 트랙터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서 전차병이 전차에 앉아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트랙터 훈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차에 앉아서 훈련했다 하면 조약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희는 독일의 어떤 2차 대전에 대한 정당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기에 이렇게 전 유럽을 흔들 수 있었는가를 배워야 우리도 그것을 대비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말 눈물겨운 훈련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가 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트랙터 이런 게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동전을 하려면 예를 들면 시속 50km 나야 된다. 근데 이 트랙터는 4km, 5km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상상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정말 눈물겹지만 정말 치밀한 준비를 네. 해오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이때 당시에 이름이 붙은 게 판저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일의 무기나 탱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판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탱크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탱크가 맞아요. 결국은 탱크가 됐는데 판처의 원뜻은 장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차 무기 중에 판저 파우스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 가장 잘 알려진. 네. 이 원래는 판저라는 게 장갑인데 그러면 장갑 차량의 이 뜻이 뭔가? 그러니까 장갑 차량을 줄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판처 캄프 바겐이에요. 즉 기갑 전투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붙여서 부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판처가 됐고 판처가 이 기갑, 그러니까 전차를 뜻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긴 말인데 그냥 앞에 부분만 써서 판저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전차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 바로 전까지는 전차는 보병의 지원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병이 적의 강력한 방어선에 이 봉착을 해서 논자가 되든지 공격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과 같이 보병을 지원해서 적의 방어선을 밀고 나갈 때 지원해주는 그런 무기 체계였지 무언가 돌파를 해서 전과를 확대하면서 자기들끼리 밀고 나가는 무기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잠깐만 전차가 빠르고 이제 기동성이 좋아지고
속력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돌파구를 만들고 이 중심을 깊게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영국 장교와 이 유럽의 전차를 운용해본 장교들 사이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이거를 전격전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차라는 이 무기체계의 용도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꾼 게 바로 이 독일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게 이게 기갑사단이 탱크가 주가 돼버리면 보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작전 계획을 기갑이 짜고 보병은 네가 이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보병 지원이 되면 보병이 짜고 야 탱크 너 저거 기관총 잡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보병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이 어디서 족보 없는 애가 나타나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저거 하냐. 마분지였어 원래. 우리 생각에는 탱크가 나오니까 기병이 퇴물이 돼서 기병이 반항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기갑사단을 기병 부대로 넣겠다는, 우리가 말 대신 타겠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게 싸웁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차라리 기병 장교들이 전차를 지원하더래요. 기왕에 우리는 퇴물인데 말 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저걸로 하자.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 대신 타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 우리는 사라질 테니까 너희가 우리가 하던 걸 대신해. 그래서 오히려 기병 장교들이 더 많이 지원했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의 독일 탱크를 많이 보셔서 네. 독일은 언제나 강력한 탱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전격전이 처음 전개될 당시 프랑스 탱크와 심지어 폴란드 탱크가 독일 전차보다 더 우수했어요. 전차 개개인의 화력과 방어력은 프랑스와 폴란드 전차가 훨씬 낫었으나 네. 이들은 이제 전략과 전술로 승리를 한 거예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이들은 스웨덴에 견학 가가지고 탱크에 앉아보고 그리고 5배속을 느리게 해가지고 상상해. 전군 전진 이러면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 히틀러가 야 베르사유고 뭐고 필요 없어. 나 프랑스 니네가 안 막은 순간부터 나는 이제 못 막아 라고 갔으니 탱크도 이제 막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탱크가 나옵니까? 예. 그래서 독일 전차는 그래도 조금 쉬운 게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전차는 1호 전차, 아하. 그 뒤에 만든 전차는 2호 전차, 3호 전차, 4호 전차 이렇게 쫙 번호로 가요. 하지만 만들면서 계속 변형이 생겨서 사실은 이 전차들도 이 하나의, 그러니까 1호 전차에도 되게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1호 전차는 처음 제작할 당시 이 베르사유 조약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차라기보다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 어떻게 보면 비밀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패하면서 전차를 운영하지 못하다가 최초로 개발된 전차이고요. 승무원은 2명이에요. 그리고 무게는 5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전차죠. 무장은 7.92mm MG13 기관총 2정. 포탑에 그 2정이 붙어 있는 거고요. A형부터 F형까지 총 5가지 변형이 있고 그리고 약 1,500여 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주무장이 기관총이라서 이게 보병 지원 차량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전차,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격전의 주역인 기동 전차로 봐야 될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시켰거든요. 구소련군의 T 계열 전차랑 부닥치는 족족 터져나갔어요. 장갑이 빈약하고 주무장이 약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좀 본격적인 전차전에 쓰기에는 빈약한 물건이구나. 빨리빨리 우리도 강력한 전차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2호 전차 개발하면서 3호, 4호 전차를 쭉쭉쭉쭉 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2호 전차는 1호 전차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딱 보시기에도 2호 전차는 약간 둔중하죠. 그러니까 탱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2호 전차는 9톤 정도의 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도 3명 정도 됩니다. 무장도 조금 강화됐습니다. 주 무장이 20mm급 기관포 한정하고 그리고 7.92mm MG34 기관총 한정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전차와 3호 전차를 잇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경전차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요. 전쟁 초기부터 활약을 해서 전쟁 종반 때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꾸준하게 모습을 드러낸 어떻게 보면 독일을 대표하는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1, 2호 얘기를 하실 때 뭐 포를 보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전격전 하면 포가 중심이 아니라 속도가 우선이잖아요. 기동력은 어땠어요? 기동력은 속도가 약 25마일 정도가 되죠. 당시에 가장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기마 보병이었죠. 기마 부대보다는 그래도 더 빠르고
그리고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효과적인 전쟁 무기였죠. 그래도 독일 전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기동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1호 전차 때부터 반드시 무전기를 장착하고 이때 무전기가 성능이 안 좋아서 탱크 간에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되도록 굉장히 개발에 노력했어요. 역시나 이게 그냥 한 대 한 대의 성능보다는 연계해서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드디어 학생들이 마분지 손가락으로 뚫어서 가슴 아파하던 구대리안에게 이 탱크로 드디어 작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동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히틀러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33년에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기계화 전술에 대한 이걸 보더니 그야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다. 이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이다. 히틀러가 많이 지지해 줬어요. 기동전의 탄생 교리에는 히틀러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새로운 전략, 전술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번 전쟁에선 이걸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군인들 입장에선 이 전술이 실패하면 우리 다 죽어. 사실 새로운 전술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군대라는 집단이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이어야 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그렇죠. 중에 하나죠. 왜냐?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거든요. 내 부하의 목숨이 달려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치면 국가의 이 존망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뭐 젊은 장교들은 그때 당시에 전격전이나 뭐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고위급 장군들이에요. 왜냐?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돼? 이런 논쟁이 많이 오갔고요. 특히 35년까지는 여전히 기갑부대들이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참모총장 베크 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구데리안 장군에게 자네는 지도하고 전화가 없으면 부대 지휘를 못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비꼬는 거네요, 새로운 그렇죠. 전술을. 예. 그러니까 뭐 옛날 전술 같으면 실제로 가서 병력들이 이동하는 걸 보고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뭐 우리가 뻔히 이 전장 상황을 장군이 고지대에 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구데리안의 전차 부대는 어디까지 갔습니다. 이거를 무전을 듣고 지도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걸 한 번에 볼 수 없다 이거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진 같은 대규모 퍼레이드에는 전차병을 넣을 수 없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왜요? 전차병은 전차에 쉽게 들어가고 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총 중에 좀 짧은 총을 줍니다. 네. 그 짧은 총으로 받들어총을 하면 이 모양이 안 예뻐. 그래서 그런 고난과 압박을 견디고 드디어 1935년 10월 15일 날 이 세 개의 판저 사단, 기갑 사단이 창설이 되죠. 꽃가루를 받으며 프랑스군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 3,000명의 시작이 말 한마디로 오스트리아를 삼키게 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시대의 평화, 내가 이번만은 참을게 라고 하면서 결국 체코도 먹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야심은 결국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폴란드에서 독일군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다음 이야기.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군사력을 제한당했던 독일군은 히틀러가 집권하며 재무장에 성공한다. 국제사회 방관 속에 주변국을 손쉽게 차지한 히틀러는 더 큰 야욕을 키워나간다. 히틀러는 유럽 전역을 석권하기 위해 전쟁의 첫 번째 목표로 폴란드를 지목한다.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폴란드 침공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